8분 칼럼 지난번에 처음 했었고 두 번째인데요.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지금 이렇게 해룡둔을 중국말로 하는 오디오를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사진 한번 본 적이 있는 귀주에 있는 해룡둔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겠습니다. 같이 가셨던 분들도 계신데 귀주 지도입니다. 귀주 지역이고요. 여기 보면 귀주의 수도가 귀양입니다. 꾸이양. 여기서 쭈니라는 데까지 한 150km. 예, 쭈니에서 다시 한 30km 정도를 더 계속 북쪽으로 가면 해룡둔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귀주 지역에 있는 유일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. 가장 최근에 문화유산으로 된 곳인데 굉장히 재밌는 곳이고 산 정상에 왕궁에 한옥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서 보러 갔었죠. 그래서 이제 이 해룡둔 관계자들 자료들을 보면 잃어버린 토사왕국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제일 정상에 올라가면 보이는 집입니다. 원래는 이게 사찰이었죠. 불교 사찰이었는데 이 사찰을 뭐 지금도 안에 뭐 사찰 흔적이어서 무슨 뭐 불상 비슷한 게 이렇게 있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형태가 가만히 보면 무슨 한옥 또 어떻게 보면 그 일본식 건물 그런 같은 느낌이 좀 이렇게 드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. 자, 이 해룡둔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세계문화유산 이게 뭐 깨알같이 적혀 있어서 뭔지 이렇게 봤더니 세계문화유산 관리 조례예요, 조례. 깨알같이 왜 이런 걸 적어놨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. 예?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장군하고 이 왕국, 이 해룡둔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거를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. 잃어버린 토사 왕국에서 이 토사는 중국 역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. 그러니까 중원이 이제 점점 확장돼서 커지면서부터 소수민족 지역들로 영역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. 진시황은 군현제를 실시하고 그 한나라 유방은 군현제에다가 군국제 같은 그러니까 좀 약간 변형된 군현제를 실시하고 이랬었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명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에 오면 소수민족 지역들을 통치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소수민족이나 아니면 그 소수민족 지역의 중원에서 진출한 어떤 집안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이 토사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일종의 대리통치 역할을 하는데 이 토사들이 굉장히 고난을 가지고 왕국처럼 이렇게 경영을 하는 거죠. 경영을 하는데 이게 명나라 중기 이후가 되면 명나라 특히 이제 명나라 만력제라고 있는데 중후반기로 가면서 명나라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토사와의 마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토사 제도가 개토기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토사를 개정해서 바꿔서 돌아가다 류는 뭐냐면 일종의 유관입니다. 유관. 그러니까 뭐냐면 파견된 관리라는 의미의 유자입니다. 그래서 개토기류라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. 그거의 어떤 그 현상들이 해룡둔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. 이 아까 쭈니라고 하는 지역 그 쭈니를 중심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 옛날에는 파주라고 불렀습니다. 파주. 그리고 선의사라는 거는 토사의 이제 어떤 직책입니다. 그래서 파주 선의사인 양응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응룡이라고 하는 토사가 이 해룡둔을 만든 겁니다. 사실은 원래는 이 몽골족의 침입 때문에 성곽들을 쌓았거든요. 성곽들을 쌓았던 거를 양응룡이 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새로 건축하고 여기에 어떤 방비를 하는 전투를 하기 위한 산성으로 만든 거죠. 예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꽤 힘듭니다. 꽤 힘들어서 한 번은 꼭 다시 가야 되는데
참 그 체력 비축을 잘하고 가야 될 정도로 생각보다 가파르고요. 이게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케이블카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 차량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차량 올라갈 길은 절대 없고요. 절대 없고 케이블카나 이런 걸 하기에도 좀 애매한 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아마 그거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아까 그 세계문화유산 조례가 있는 곳을 지나서 쭉 걸어 올라가다 보면 처음 만나는 관문이 동주관입니다. 이게 지금 동주관 건물이고요. 이 동주관 이쪽 왼쪽 편으로 이쪽 편으로 그 철주관이 있는데 두 개의 관문이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쌍둥이 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. 여기로부터 이제 지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밑에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막는 거죠. 예.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비호관이라고 이런 관문이 있습니다. 여기 있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 돌 쌓아놓은 게 단순한 계단이 아니고요. 웬만해서는 그냥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로 가파릅니다. 굉장히 가파른 비호관을 지나는데 이걸 못 올라가겠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 좀 편한 길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. 돌아갔었고 그리고 그 비호관에서 그 쭉 이제 또 올라가면 물론 중간에 옛날 명나라 시대 때의 그 계단 돌 그 흔적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그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은 이제 비룡관이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. 개인적으로 이 관문들 중에서 이 비룡관이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. 비룡관이 가장 멋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있고요. 비룡관을 지나면 이쪽에 보이는 게 비봉관입니다. 비봉관. 밑에 용이 있고 봉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밑에는 또 호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뭐 그럴 듯하죠.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요게 바로 조천관입니다. 조천관.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과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 여러 갈래 길이 있죠. 산 전체를 관문으로 이렇게 쌓았고요. 이 뒤쪽은 완전 거의 급전직하 절벽이에요. 절벽이어서 이쪽 앞쪽 부분 두 개 방향 쪽으로만 이렇게 관문을 해서 막으면 저게 침투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요새입니다. 그리고 조천관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이제 조천관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가야죠. 왼쪽으로 가야 신왕궁이 나옵니다.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족에 대비를 해서 만들었던 그 뭐 궁전 이런 게 왼쪽에 또 하나 있고요. 있는데 이거는 신왕궁이어서 이 양웅룡이 여기에 요새처럼 짓고 살았던 거죠. 그러니까 유사시에 여기 올라와서 전투 방어를 한 겁니다. 올라가다가 이 조천관에서 그러니까 비봉관에서 신왕궁 사이로 이렇게 가는 길이 한 150m, 200m 정도 되는 평탄한 길인데요. 평탄한 길에 그 리페이라고 하는 분, 이분이 여기에 삽니다. 살면서 이 세계문화유산 발굴의 1등 공신을 한 그 박사님이세요. 그래서 이쪽 귀주 쪽에 무슨 그 연구소가 있는데 문화재 관리 연구소에 뭐 부소장 정도 되시는 분이고 지금 그 위에서 계속 살면서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여전히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죠. 그러면 도대체 이 양궁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떻게 그 이 요새를 지어놓고 그 결국 나중에 이제 자살로 이제 패배를 하거든요.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명나라 만력제, 그러니까 중후반으로 가고 만력제가 명나라 그 황제들 중에는 통치가 굉장히 오래됐어요. 굉장히 오래된 분이긴 한데 이 만력제만 연구하는 저게 학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재미난 황제거든요. 이게 조정에 나가지도 않고 하반기에는 그렇습니다. 예, 오디오 들어오신 분 오디오 좀 꺼주세요. 명나라 만력제 시대에 3대 정벌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1592년에 영하 지역,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보면 영하 자치구, 회족 자치구가 있죠. 섬사성 위쪽에 한 몽골족 출신의 한 그 명나라에 귀순했다가 반란을 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. 거기가 아주 굉장히 큰
전투였는데 그거를 정벌 했는데 그거는 그 당해에 그해 토벌이 끝났고요. 이 양용은 계속 이제 중앙정부 조정 명나라 정부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. 상세한 거는 뭐 다시 뭐 항복했다가 다시 반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스토리가 있긴 한데 이 와중에 계속 그 명나라 군들 그뭐 운남이나 이쪽 지역에 있던 들이 이제 토벌을 이렇게 왔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저기 토벌하지 못했거든요. 계속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명나라 때 그 유명한 임진왜란이 있었거든요. 조선지역이라고 하는 게 임진왜란입니다. 그 명나라 때 여기 있는 이여송, 진린, 유정 이런 장군들이 저게 장군이 돼서 임진왜란에 조선에 왔었죠. 참전을 했었죠. 그러니까 이 파주 지역의 그 양용의 토사가 준동하는 거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.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 파주 지역에 대한 토벌이 시작됩니다. 그때 이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이여송, 진린, 유정 이 부대들이 다 파주 토벌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관문을 치고 올라오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죠. 그래서 아마도 기록에 의하면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마 뒤쪽 그 관문 쪽으로 일부 그 내부 배반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에 의해서 멸망했고 결국 양용은 자살로 끝내죠. 하여튼 이 귀주에 뭐 이게 이제 같이 우리를 데리고 갔던 이제 그 조선족 동포 한 분이 계셨는데 이게 이제 한옥 같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이 부대에 임진왜란 때의 포로 또는 그 조선의 군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많이 토벌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치열한 전투 후에 이 참전했던 군인들의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영령도 돌보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사찰을 지은 거죠. 사찰을 지으면서 아무래도 어떤 형태의 뭐 여러 가지 논의는 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부대에 많이 참전했던 조선군이나 왜군 포로들이 이런 형태로 건축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. 물론 이게 그 당시 명나라 때 형태 그대로는 아니고요. 중건을 거쳤고 아마도 이게 그 20세기 초반 정도의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보수된 중건된 형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하여튼 조금 길었는데요. 8분 칼럼은 이걸로 마치고 잠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운남과 기주로 가겠습니다.